네, 안녕하세요. 네, 6번째 시간이네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무건대리를 볼 텐데요. 무건대리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 그냥 잠깐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 우리가 이제 그 복대리를 배웠잖아요. 복대리를 이 그림으로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그러면 이 복대리인의 정의가 뭘까요? 개념을 한번 봅시다. 개념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죠. 복대리인이요. 그래서 이 복임 행위가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거.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의 정의. 그리고 또 뭘 배웠죠? 이 복대리 행위는 뭐 그냥 대리 행위랑 거의 동일하다고 봤잖아요. 그래서 이 복대리인은 현명을 해야 하고 이 복대리 행위의 의사의 흥결이나 의사의 하자, 악인지 과실인지 이것은 복대리 행위의 복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책임을 지는데 뭐라고 했죠? 이렇게 얘기했죠. 법정대리와 임의대리로 나눠서 법정대리는 권한이 크다. 그러니까 책임도 크다. 이건 반대죠. 권한이 적고 책임도 적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책임이 크니까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전적인 책임을 진다. 그죠? 전적인 책임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책임이 좀 감소가 됐는데 그 감소된 책임을 뭐라고 하느냐? 선임 감독상 책임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임의대리를 보십시다. 임의대리인의 책임. 뭐라고 했죠? 원칙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책임이죠? 선임 감독상 책임을 집니다. 그죠? 하지만 본인의 지시에 따랐다. 뭐죠? 불성실, 그자가 이제 불성실하다거나 아니면 직무를 해태한다거나 하는데 그 통지 또는 해임을 이 본인한테 통지하지 않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 법정 대리는 1번, 2번 책임 하면서 1번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 임의 대리는 2번, 3번 책임 해가지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더 편하다고 했죠. 그러면서 또 이제 무슨 설명을 했나요? 복대리권 소멸 사유를 봤는데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 사람 자체의 소멸 사유, 복대리인 자체의 소멸 사유 127조, 128조를 한번 적용을 해보고 복대리인은 이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수여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소멸했을 때도 한번 보자고 그랬죠. 그래서 1번 타자, 2번 타자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복대리행위를 본 거예요. 그러면 연결해서 이제 무건대리라는 걸 봅시다. 이제 무건대리.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 번 이 무건대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죠. 무건대리.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리권이 권한이 없구나. 대리인이 대리권에 권한이 없구나. 이 소리입니다. 이제 복대리는 딱 잊어버리시면 돼요. 이제부터 무건대리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계속 이런 관계예요. 갑, 을, 병. 그래서 일반적인 대리권은 이 관계가 있죠. 대리권 수여 아니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 발생 이 관계가 있는데 이게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리 행위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무건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무건 대리인 뭐 쉬운 거예요. 대리권 없는 대리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무건 대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대리행위를 했는데 이 대리행위는 효과가 어떻게 되지?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효과가 어떻게 되지?
그러면 효과 들은 적 있다 하면서 무권 대리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 행위를 얘기한 거예요. 원칙 무효라고 했는데 예전에 무권 대리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었는데 본인이 이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는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로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인 여러분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더 확장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무권 대리는 1번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겠죠.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대리 행위를 무권 대리. 그리고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은 있으나 대리 권한을 넘어선 대리 행위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특별히 설명하면 그릴 건 없는데 이런 거죠. 대리권의 범위가 이만해요. 네모예요, 네모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대리권은 기본적으로 받은 대리권은 있는 거죠, 대리권. 근데 여기 범위에 있는 행위를 해요. 그러면 이 대리권 범위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이 행위는 대리권이 없이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무권 대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무권 대리를 끝나면, 무권 대리 파트가 끝나면 표현 대리라는 걸 또 배웁니다. 그래서 이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 관계가 어떻느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그림으로 다 설명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광의라고 하는 건 뭐죠? 또 협의라는 건 뭐죠? 우선 협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일까요? 좀 작죠? 그렇죠? 작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 광의는 넓을 광자잖아요. 넓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자가 아니라 넓을 광자인데 그냥 클 대자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광의의 무권 대리는 이렇게 넓은데 그 중에서 표현 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현 대리는 결국 속성은 뭐다? 무권 대리다. 그래서 표현 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무권 대리를 그러면 이걸 협의라고 하자.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 그냥 잠시만 보고, 그럼 여기서 이제 갑자기 표현 대리가 나왔는데, 표현 대리가 그럼 뭐지? 무권 대리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이 없습니다. 대리권이 없어요. 하지만, 외형상 보니까, 대리권 있는 것 같은 외형이 있어요. 외형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이걸 설명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이 갑이 본인입니다. 을이 대리인이고요. 이제 어떤 이 대리인이 있는데 대리권에 만약 기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간이. 그죠? 그래서 만약에 2024년 6월 30일까지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을과 계속 대리행위를 맺어가지고 대리행위를 한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은 이걸 몰라요. 이 대리권이 얼마큼 그 기간이 있는지 이런 거 몰라요. 대리권이 계속 있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은. 을이랑 계속 거래를 하다 보니까 병과 계속 효과가 생겼는데, 근데 2024년 7월 5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2024년 7월 5일 날 또 거래를 했어요. 계속적 거래예요. 계속적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대리권이 이 기간까지만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리권이 이제 없죠. 대리권이 없이 거래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병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가 있어요. 병 입장에서는. 그죠? 난 지금까지 계속 거래를 해왔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웬 날벼락이냐? 근데 이런 경우에 대리권이 있다가 갑자기 대리권이 사라졌죠.
그래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형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약간 책임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표현대리라는 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표현대리. 대리권 있는 것처럼 보여.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겉표현, 이게 표현이 한자로 보면 겉표예요. 겉표. 뭐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쓰죠.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니까 현출이 됐어요. 현출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니까 대리행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외관상. 그래서 이 상대방은 표현대리권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표현대리는 원칙적으로 무권대리의 일종이죠. 대리권 없이 했으니까.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표현대리는 또 따로 떼서 표현대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주장이 되면, 주장을 안 하면 그냥 무권대리로 끝나는 거예요. 주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주장을 하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부여해 주는 게 표현대리입니다. 이 개념을 잘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광의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 그리고 표현대리에 속하지 않은 일반적인, 딱 봐도 그냥 무권대리인 그런 것을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광의의 무권대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무권대리 분류하면서 제가 이제 했던 내용들을 그냥 써놓은 건데, 표현대리는 일종이다. 뭐의 일종? 무권대리의 일종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방금 설명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외관 형성에 본인의 책임이 있어서 유권대리 같이 취급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협의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무권대리라고 했죠. 넘어갑시다. 이것도. 우리는 이제 표현대리는 다음 파트에서 배우니까 다음 절에서 협의의 무권대리를 대상으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무권대리가 대리 파트에서 제일 시험이 잘 나오는 파트예요. 시험이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대리 한번 집중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그 개념은 다 얘기했죠. 가로 1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가로 2번 봅시다. 민법은 협의의 무권대리를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로 나누어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에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계약의 무권대리를 준용하는 정신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는 설명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30조에서 135조, 그다음에 136조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계약의 무권대리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어떤 단독행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건만 딱 되면 이 효과를 받기 때문에 이것을 주로 배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시험이랑 관계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이렇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림을 보면 훨씬 더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봅시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무권대리인이라고 했죠. 그 무권대리인이 어떤 대리 행위를 합니다. 무권대리인이 현명을 해가지고 대리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대리권이 없는 행위죠. 그래서 여기서 우선 딱 보면 무권대리 딱 생각을 해봅시다. 무효 원칙. 근데 이 본인이 어떤 권한이더라? 추인권이 있더라. 그쵸? 추인권. 추인이 뭐라고 했죠? 뜻이? 과거 것을 인정하자 이 소리죠. 과거 추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 것을 인정을 하자. 그래서 과거가 뭐죠? 무권대리인이 행한 대리 행위를 그냥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되죠? 효과가? 무권대리의 효과는 이제 법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소급해서 대리 행위 당시, 무권대리 행위 당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추인을 하면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한테는 추인권이 있어요. 그러면 추인권이 있다는 것은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확정적으로 무효. 그죠? 여기까지 알겠죠? 근데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대방은 조금 이제 불안한 지위잖아요. 이게 잘하면 유효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무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불안정한 지위에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 민법에서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조문들이 다 있는데 배울 겁니다. 대충만 여기서는 봅시다. 대충만 봅시다. 여기서 자세히 배우니까 이 사람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본인한테 추인할지 여부를 물어보는 거. 최고권. 이게 우리 성질 볼까요? 뭐라고 했죠? 중법률행위 중에 의사의 통지. 뭐 설명 구체적인 건 안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최고 물어볼 수 있다는 권리죠. 그러면 철회권은 뭘까요? 철회권? 철회권은 뭐냐면 아유 귀찮다. 내가 이 사람이 추인할 때까지 추인을 뭐 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데 나는 귀찮다 하면서 그냥 깨버리자. 판을 깨자. 나는 효과 안 받을래. 깨자. 그래서 이 상대방이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뭐 상대방이 이제 선의인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볼 거고요. 아무튼 철회. 깨버리자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한참 제일 뒤쪽에 나오는데 만약에 다 인정이 안 돼요. 추인도 안 되고 본인이 추인을 거절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좀 보호를 받아야겠죠. 이 사람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그죠? 무권 대리인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보호를 받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뭘 하냐면 그게 대리권도 증명을 못하고 즉 무권 대리인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추인까지 거절을 해버리면 추인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이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이제 135조의 기술이 돼 있어요. 이 기본적인 관계를 여러분들이 크게 이해를 하시고 이 안에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으로 가봅시다. 책으로 여기죠. 책으로 갑시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에 대한 효력을 하면서 130조, 134조, 132조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효를 조만간 이제 무효 파트가 나오죠. 무효한 취소 나오는데 무효를 우리가 분류를 했던 방식이 있어요. 뭐가 있죠? 절대적 무효 들어봤죠? 또 상대적 무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무효죠?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무효. 그죠? 상대적 무효는 뭐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 끝. 이렇게 끝 합니다.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한 거 하나 있어요. 근데 한번 다른 방식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이 두 가지입니다. 유동적 무효와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가 좀 더 원칙적인 거예요. 유동적 무효는 좀 더 일반적이지 않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가 중요하겠죠. 확정적 무효는 일반적으로 딱 계약 체결 당시에 이것은 무효이다. 이게 얘기를 바로 할 수가 있어요. 무효이다. 일반적으로 다 웬만한 무효들은 다 이렇게 확정적 무효겠죠. 근데 유동적 무효는 뭐냐면 그래 무효가 원칙이긴 한데 무효가 원칙이긴 한데 유효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걸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배우는 무권 대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가 될 여지가 있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의 대표입니다. 무권 대리 행위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가 될 수 있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시험 보면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원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몇 번 드렸었는데 투기적 거래가 예상되는 토지에 대해서 관할관청이 토지거래 허가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할 때는 뭐죠? 관할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 거래하려면 토지거래 하려면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런 허가 없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 했을 때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사실은 나중에 이 관할관청이 허가를 줘요. 만약에 그러면 이게 유효로 변한다는 얘기죠.
토지 거래가 없이 개인들끼리 거래를 했는데, 그러면 토지 거래가 없으니까 무효이지만 나중에 관할관청이 그거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면 유효가 되기 때문에 이를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예, 그 내용을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유동적 무효의 개념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요, 봅시다. 이건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 봅시다.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본인의 어떤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인이 없는 한, 이게 포인트죠. 추인이 없는 한, 그러면 추인이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다만 본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추인권을 인정하여 효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게 130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30조는 봤죠? 130조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추인. 그래, 본인이 추인권이 있는데 추인권을 어떻게 행사를 해야지? 추인의 상대방은 누구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13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그러니까 본인의 추인권 행사 또는 본인의 추인 거절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봅시다. 본인입니다. 무권대리인 병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계약을 맺었어요. 똑같은 관계죠. 근데 이 사람이 추인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추인권을 행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추인권을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 132조에 규정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방이죠. 이 사람한테 추인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 그럼 그러면 상대방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행사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추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본인은 대리인에 대해서도 추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인의 상대방은 꼭 상대방에 국한되는 거 아니에요. 추인.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추인을 바로 해버리면 당연히 추인되면 효과가 뭐죠? 예, 유효가 바로 돼요. 그죠? 근데 이 무권 대리인, 을한테 추인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권 대리인 추인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추인 상대가 됩니다. 했는데 이 사람은 현재 몰라요. 그 사실을. 그 사실을 몰라요. 병이 추인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근데 이 병이 입장에서 지금 추인되는 걸 모르죠. 갑자기 철회를 행사를 해버리네요. 철회라는 건 뭐죠? 판 깨자. 추인은 뭐죠? 아, 계약을 유효라고 만들자. 충돌되죠. 그죠? 이 사람은 철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선의의 이 무권 대리라는 걸 이 사람이 무권 대리라는 걸 몰랐던 선의의 제3자라고 봅시다. 왜냐하면 철회권은 선의의 제3자만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의의 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철회권을 행사를 했어요. 이 추인이 있는 걸 모르고. 그런 경우에 누가 우선할까에 대해서 132조에서 규정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한테 추인권을 행사를 했을 때는 이 사람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이 사람은 선의의 자라면 철회권을 행사를 했으면 이 사람이 철회권이 우선한다. 그래서 그 무권 대리는 무효가 됩니다. 철회권이 행사되면 확정적으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판을 깨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우선한다. 철회권이. 이 사람의 추인권보다 이 사람의 철회권이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132조에 쓴 겁니다. 그러면서 134조까지 제가 같이 써놨는데, 추인권 때 무슨 이야기냐면 철회권이랑 추인권이랑 대립하는 경우를 이 132조에서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134조를 기술한 겁니다. 그러면 134조까지 읽어볼까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추인을 하면 어떻게 되죠? 유효가 되죠. 그죠? 그때까지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유효가 되면 철회는 의미가 뭐죠? 계약의 어떤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근데
효력이 발생해버린 거예요. 유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념상 철회를 하려면 이 효력 발생하기 전에 해야 돼요. 그래서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예, 그 철회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어 안 되는 그러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선의의 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 행위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그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선의자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를 더 나가 봅시다.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시고요. 유동적 무효가 뭔지는 다 설명을 했고요. 추인권도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추인권만 봅시다. 뭐냐? 추인권이 뭐죠? 과거 것을 인정을 하자. 본인 그걸 이제 풀어서 써보는 거예요. 아,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서 해야죠. 추인은 과거 것을 인정을 하려면 과거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발생하도록. 그래, 대리행위, 무권 대리 행위 내가 인정을 해줄게 하는 추인권 뭐라고 했죠? 추인 계약을 맺는 거 아니죠? 추인, 그래, 내가 그 대리행위 바로 효력 발생시켜줄게 하는 단독행위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나왔던 얘기죠. 이게 추인권의 개념에 대해서 기출을 했네요. 법적 성격은 다 봤는데 추인으로 인해서 바로 법률 효과가 형성이 되죠.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무권 대리를 뭐죠? 확정적 유효로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형성되므로 형성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인권은 계약이 아니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알겠는데 주의할 것은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추인을 하면 좀 유권 대리처럼 되는 거예요. 유권 대리. 그쵸? 소급해서 유효로 한다고 하니까 이게 그럼 유권 대리처럼 변하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권 대리를 하려면 뭐 대리권의 사후 수여, 대리권을 나중에 주는 행위가 아닌가, 추인이? 그건 아닙니다. 무권 대리인은 여전히 무권 대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인 때문에 그 효과가 소급해서 그 대리 행위가 유효가 되는 거지, 이게 유권 대리라서 본인한테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주의할 것은 법률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추인권 행사의 결과일 뿐이지 대리권 수요가 있어가지고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권 대리인데 추인권 행사의 결과일 뿐이다, 이 소리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고 보고요. 추인의 상대방이 나죠. 추인도 상대방한테 할 수 있고 또 무권 대리한테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아시죠? 무권 대리, 그 다음에 상대방, 그리고 무권 대리 행위로 인하여 그 승계인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갑, 을, 병, 이제 정까지 나와요. 그래서 정이 무권 대리 행위를 했는데, 그죠? 병한테 무권 대리 했는데 병이 또 정한테 딱 이전을 해버렸네요. 이렇게 등기까지 넘겨줬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추인을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죠. 그죠? 대리행위를 한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어요. 을과 병한테 해줄 수 있어요. 대리인, 그다음 무권, 그 상대방. 하지만 이 사람한테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 사람이 추인 거절을 했어요. 추인 거절을 해주면 결국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 못해요. 무권 대리 행위가 되기 때문에 추인을 안 해주면 이 행위 무효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한테 넘어갔죠. 뭐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정은 결과적으로 취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 너 소유권 취득하는 거 내가 인정을 해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다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봤죠? 이건 무권 대리 상대방이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한테 직접 하지 않으면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답니다. 우리가 대항의 의미는 배웠죠. 대항. 그 예인데 제가 들었던 예입니다. 철회권을 상대방이 행사를 했어요. 추인이 있는 걸 모르고. 그래서 이 철회권 행사를
상대방 했는데 이 사람이 더 우선한다는 얘기죠. 대항하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철회권 행사했던 걸 주장했을 때 그 추인을 주장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대항이라는 의미죠. 네,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추인의 방식을 봅시다. 추인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추인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했잖아요. 추인. 그래서 추인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죠. 이 법률행위는 분류식행위가 원칙입니다. 그죠? 모든 행위는 거의 다 분류식행위예요. 요식행위라고 딱 얘기한 것만 요식행위입니다. 그래서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 묵시, 서면, 구두 다 불문하고요. 그리고 다만 추인은 무권 대리의 효과를 그대로 받겠다는 의사표시죠. 그래서 일부 추인, 조건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 이것도 기출이 된 내용이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권 대리 행위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겠다는 이 본인의 의사표시죠. 그죠? 추인이. 근데 이 사람이 딱 무권 대리 행위를 보면서 이걸 자기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할 수 없나 해가지고 어떤 조건을 건다든지 아니면 이 무권 대리 행위의 일부만 추인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권 대리 행위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게 추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추인을 긍정한 경우와 부정한 경우가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 추인을 긍정했는지 한번 봅시다. 본인이 무권 대리인으로부터 매매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면 무슨 얘기죠? 무권 대리인이 행한 행위를 통해서 무권 대리인이 그 수령 권한, 그러니까 자기가 수령 권한이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 권한이 있다고, 그러니까 대리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상대방이 그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본인이 받았다는 얘기죠. 특단의 사유가 없으면 무권 대리인의 매매 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겠죠? 이건 무권 대리 행위라고 하면 나 이거 돈 안 받을래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소리입니다. 두 번째 봅시다. 무권 대리인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기 이래 채권자가 본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을 하자 본인이 유예를 요청하였던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보시기. 무슨 얘기죠?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렸죠. 무권 대리인인데, 그래서 본인이 내가 무권 대리인이 빌린 그 채무를 그 채무에 대해서 유예를 요청한 거예요. 갚으라고 하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는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 볼 것이다. 맞겠죠? 어떤 추인을 인정한 것은 좀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나요? 3번 봅시다. 원고가 그 장남이 일건 서류를 위조하여 매도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10여 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했다면 무권 대리인 장남의 명예를 묵시 추정. 그러니까 아버지가 본인이 얘기겠네요. 아버지가 장남이 서류 위조를 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부동산을 인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10년이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대요.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왜? 이 적극적 행위가 있나요? 본인에게? 아버지에게 적극적 행위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인을 부정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간이 아주 깁니다. 10년이나 가만히 있었어요. 이걸 보고 부정한 판례를 한번 연달아서 봅시다. 그 긍정한 판례 조금 놔두고요. 4, 5번은 1번 볼까요?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 본인이 그 직후에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여기서는 시간이 안 나오고 그냥 장시간 방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10년까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장시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추인해놨다고 볼 수 없다. 왜? 적극적 행위가 아니죠. 하지만 방금 봤던 3번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이나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2번 봅시다.
무권 대리행위와의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고도,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권리를 침해받았겠죠. 무권 대리인이 그 본인에 대해서 어떤 재산상 행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침해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 뭐 하지 않은 경우에, 적극적이지 않죠. 그 사실만으로는 추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적극적인 행위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지금 긍정한 판례를 보는 거죠.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뭐죠? 10년이 아주 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4번 봅시다. 처가 금원을 차용하면서 승낙 없이 남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치한 것을 알게 된 남편이, 처가, 이건 무권 대리인이겠죠. 남편 소유 부동산, 남편이 본인이 되겠죠. 그래서 알게 된 남편이 처의 채무 변제에 가름하여 토지를 어떻게 보면 처의 채무 변제에 가름하여 그 토지를 처가 금원을 이렇게 해야겠네요. 처가 금원을 차용한 자에게,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그 어떤 토지를 채무 변제에 가름해서 금원을 변제할 것에 가름해서 토지를 주는 거죠. 토지를 이전하고, 이걸 뭐라고 했죠? 대물 변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금원 대신에 토지를 변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를 이전하고 그 토지의 시가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딱 합의까지 했어요. 그래. 근데 우리 와이프의 이런 잘못을 자기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합의까지 했어요. 근데 합의가 결렬됐어요. 합의를 해놓고 합의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결렬돼 이행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일단 처가, 그것도 사채네요. 사채를 책임지기로 한 이상 남편은 추인한 거다. 왜냐면 한번 합의를 했어요. 그래, 내가 그냥 해줄게 했는데 그 이후에 그냥 결렬된 게 문제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추인을 한 것으로 본 겁니다. 5번 봅시다. 무권 대리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상의 차임의 일부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무시로 추인. 당연한 거죠. 무권 대리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랍니다. 그래서 차임의 일부를 임대인에게 지급을 했대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이 체결한 그 본인이, 여기서 본인이 보니까 임차인이겠네. 임차인. 본인이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그냥 본인 이름을 내걸고 어떤 그 부동산을 빌린 거죠. 그래서 근데 본인이 그 차임의 일부를 갚아줬어요. 임대인에게. 이런 경우에는 추인했다고, 가장 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차임을 줬는데,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추인했다고 본 겁니다. 넘어가 봅시다. 부정한 건 맞고요. 그래서 이제 추인을 했는데 추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추인의 효력은 뭐죠? 추인하면 뭐죠? 그럼 여기 추인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동적 무효에서 뭐죠? 확정적 유효가 되는 과정이죠. 확정적 유효가, 그러면서 소급효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추인의 효력이에요. 이제 시험에 그냥 이 조문 자체로 잘 나오는데요. 소급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급효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물어보고, 소급효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유효인지에 대해서 그냥 물어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답니다. 추인의 소급효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 첫 번째 것은 당연히 효력이 생긴다. 추인의 소급효가 있다. 그래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한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설명을 했죠. 사후 대리 건수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권 대리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다른 의사사 표시가 있답니다. 그러면 소급효를 배제할 수 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무권 대리 행위 시점이에요. 무권 대리 행위가 체결된 시점.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간 쭉 지나서 이 추인의 시점이에요. 이게 추인. 근데 추인을 하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이때로 소급효가 가능했는데, 이 무권 대리 행위 시점을 보니까 어떤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고율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추인하는 것도 니네들을 위해서 그냥 해주는 건데, 무권 대리 행위를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건데 내가 이렇게 많은 세금까지 내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추인을 하는데
소구표는 좀 배제하고 싶다. 소구표는. 그래서 이 소구표를 배제하고 이 시점에 있는 세율을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소구표를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율 변화 뭐 이런 것까지 시험에 뭐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법조문. 소구표 원칙. 이렇게 딱 생각하면 소구표 원칙. 원칙은 소구표. 다 가로 열고 원칙 써고 하지만 예외 존재. 다른 하나 표시가 있을 때. 그리고 소구표가 안 되는 경우가 제3자의 권리를 해야만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구체적인 것은 사실 안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봤습니다. 또 추인권이 있으면 추인 거절권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추인 거절권은 그 효과가 어떻게 된 거죠? 추인이 있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였는데, 그렇죠? 추인 거절권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번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고, 추인 거절을 하면 효과가 확정적 무효가 되면 이제 없어요. 계약이 없습니다. 무권 대리 행위 자체가 완전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렇죠. 더 이상 추인할 수는 없죠. 무효가 됐는데 뭘 추인을 해요. 그죠? 그리고 상대방도 무효가 됐기 때문에 뭐 최고권 어떻게 할래?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철회권도 효과가 같기 때문에 철회권도 그냥 딱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회권도 행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인 거절하면 확정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한마디로 끝입니다. 끝. 더 이상 뭐 다른 사람들이 뭐 할 수 없다 이 소리예요. 2번 이것은 이제 좀 지엽적인 어떤 상황의 문제인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을 했답니다. 그 무권 대리인이 상속을 하게 되면 이걸 알고 가면 쉽겠네요. 이제 갑을병이잖아요. 우리가 갑을병 무권 대리입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죠. 본인은 추인권도 있고 추인 거절권도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본인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근데 이 무권 대리인이 갑의 유일한 뭐 외동딸이라고 해봅시다. 딱 전체를 다 한 번에 포괄적 승계를 한다고 했죠. 상속은 포괄적 승계 사유죠. 그래서 이런 권리도 이 사람한테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을이 무권 대리 행위를 해놓고 이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 다 받은 상태죠. 근데 이제 무권 대리 행위 상태는 무권 대리 행위를 했잖아요. 무권 대리 행위를. 그래서 이 병이 딱 보니까 을이 이제 갑의 재산을 승계를 받은 거예요. 재산까지 다 승계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을이 갚을 수도 있겠는데 이제 이 A 부동산에 대해서 대상이 A 부동산인데 A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을 소유인데 당연히 그러면 이 사람이 행위를 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청구를 할 수도 있겠는 걸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무권 대리 그 외동딸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아직 잘 공부를 못했구나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나는 본인의 추인 거절권도 상속을 했어. 그래서 나는 추인 거절권을 행사를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인 거절권 행사하면 어떻게 되죠?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 무효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위를 해놓고 이렇게 팔아놓고 무권 대리 행위를 통해서 이 A 부동산을 팔아놓고 나중에 그 갑이 죽으니까 추인 거절권에서 난 무효를 갑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그냥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겠죠? 자기의 첫 번째 행위, 무권 대리 행위에 반대되는 행위를 주장을 하는 거죠. 자기가 이 행위를 해놓고 이제 책임 없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 행위가 더 우선적으로 효과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이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죠. 무권 대리인이 본인이 죽은 거죠. 그래서 단독 상속한 경우에 추인 거절권의 행사 가부 하면
제가 방금 했던 얘기가 다 이해가 되시면 그냥 부정 여기로 끝나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해를 못하셨으면 다시 한번 판례를 봅시다. 이제 제가 설명했던 내용인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그죠? 이행하는 게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 매수한 정행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가 무권대리행위에 의해서 무효라는 이유로 정합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 등기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정까지 갔나 봐요. 아까 정도, 제가 이제 정 있을 때 얘기했는데 정도 여기까지 가면 이게 무권대리 행위가 돼버리면 이 사람도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소유권을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무권대리, 자기가 본인의 추인권을 받아가지고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이 사람한테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대리행위가 유효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효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리행위가 그 추인 거절권을 행사 못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판례에서 써놓은 거죠. 우선 여기까지 하고